예를 들면 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아트 오브 트래블, 그러니까 그 여행에서 사실은 이 가방, 여행 가방, 트렁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기에 그 한정된 메뉴 컨셉을 가지고 메뉴가 있어요. 뭐 케이크도 약간 그 루이비통의 고유의 패턴을 넣는다든지 협업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알려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로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팝업 스토어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자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의 저자 이은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의 저자 이은화입니다. 현재 코리아 아트그룹의 대표로서 하이엔드 주택 디자인과 아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 인테리어, 아트 세 가지 분야를 전공을 했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공간 디자인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확장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고 계신 일이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딱 대학교에 어떤 전공이 딱 있어가지고 네. 이 전공을 졸업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그 인테리어, 그리고 아트를 석사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품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인테리어 설계라든지 건축 설계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시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이엔드 주택을 디자인하고 또 전반적으로 모델하우스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총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하이엔드 레지던스를 디자인하면 당연히 이제 아트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하이엔드 주택의 그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서 그런 예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설계와 디자인에서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뭐 비슷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들 흔치 않겠네요. 제 생각에는 건축하고 인테리어, 아트까지 전공을 한 사람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건축 인테리어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 쪽을 전공을 하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세 가지를 이제 한국과 밀라노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네.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건축 인테리어 매거진 편집위원으로서 루이비통 브랜드의 건축과 공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공간 디자인 그리고 주택 상품 디자인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아니면 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고, 그러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지,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포르쉐 등 이러한 브랜드들이 처음부터 정상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브랜드의 히스토리와 성공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이엔드가 단순히 뭐 높은 가격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성공한 하이엔드들이 어떻게 이렇게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서 시장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리더십을 구축해 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뭐 브랜드를 창업하시거나 만드시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보다 좀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책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입장에서 뭐 하이엔드 브랜드다 하면은 어떤 브랜드들이 생각이 나세요? 일단은 제가 책에 표기된 그러한 브랜드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그다음에 포르쉐, 부가티, 뭐 에스턴 마틴 그런 브랜드들을 사실 좀 대표적으로 넣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꼭 그런 지금 책에 들어간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뿐만이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간장을 예를 들자면 간장 자체도 우리나라의 명인이 만든 간장 자체도 사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하이엔드 브랜드가 될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간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의 특성, 기후, 온도, 습도 그리고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도 그 뭐 어떤 지역이나 온도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깊은 맛이 나오는 맛 자체도 좀 틀리고 그럴 텐데 그렇다면은 이런 하이엔드가 브랜드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차별화된 특별한 독보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차별화된 가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장인이 가지고 명인이 가지고 있는 뭐 레시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전부를 아우르는 어떤 진정성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 이런 측면들이 사실 하이엔드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어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하이엔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구찌나 뭐 샤넬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명품 그 브랜드들은 네.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 중에서도 잘 알려진 브랜드들인 거고 네. 예를 드신 이제 간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하이엔드는 맞지만 네.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뭐 K-팝, K-컬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뭐 K-영화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런 역사가 조금 짧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브랜드들은 사실 역사가 최소한 15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까르띠에, 뭐 루이비통 이런 부분들은 170년, 180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성능, 기능, 효율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긴 역사를 가진 그런 헤리티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많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것들 중에서도 이제 하이엔드화 될 수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이엔드라는 거는 뭐예요? 하이엔드는 단순히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명품 이러면은 네.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비싼 거. 그쵸. 비싼 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게 사실 보편적인 인식이신 거는 같아요. 근데 이 하이엔드라는 건 저는 제가 정의하기로는 최고급, 뭐 비싼 거 이게 결국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의 조건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도의 어떤 브랜드 전략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구성하는 요소는 하이엔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또 희소성, 품질, 기능, 미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브랜드만의 고유한 철학과 또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 그리고 장인 정신,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결합이 되면 그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고객이 느꼈을 때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사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부심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또 영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이엔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개인의 삶에서도 하이엔드라고 마찬가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단 한 가지 되게 유일한 뭐 장점이나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운영자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하고 즐거운 일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잘 발전시키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쌓아 나간다면 바로 의미 있는 결과물로 나중에는 이제 될 것이고 그게 곧 하이엔드의 라이프 그걸 하이엔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는 누가 더 깊이 있게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이 싼 하이엔드 브랜드는 없을까?
왜 우리가 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가격이 싼 하이엔드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를 자꾸 이제 가격의 측면으로만 보면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엔드 가치는 가격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답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사실은 그 하이엔드라는 게 대부분은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장인 정신이 말하자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그런 결과물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좋은 품질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다, 대량 생산에 비해서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가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가격은 좀 사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가격을 놓고 또 우리 운영장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또 싸다, 어떤 부분은 그쵸.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심사가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 카메라를 봤을 때 만약에 운영자님께서 카메라를 관심이 있는 요소다 했을 때는 저는 좀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그쵸. 되게 필요하시니까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뭐 괜찮다, 가성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하이엔드는 뭐 어떤 것을 갖춰야 될지 네. 그런 걸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임리스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뭐 본질적인 가치와 품질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인정신과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고유한 기술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 브랜드 고유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감동적인 경험이겠죠. 그래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특별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이 가격을 넘어선 진정한 하이엔드 가치가 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타임리스를 가장 먼저 꼽아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뭐 이케아는 뭐 구찌나 뭐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뭐 네. 이런 브랜드들은 네. 창립 초기부터의 그 브랜드 철학이 변하지 않고 그 철학에 맞는 뭔가 패션 상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션은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디자인을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샤넬을 예를 들면 샤넬이 창립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코르셋에서부터의 그 해방이었어요. 네.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션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이나 디자인은 변하지만 그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샤넬은 남자 라인이 없어요, 패션에서. 아 그래요? 네. 오. 물론 이제 뭐 GD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 옷을 입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성 패션 라인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분들이 여성 옷을 입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어. 요즘은 사실 젠더리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옷, 여자 옷이 사실 구분이 없어요. 뭐 여자분들도 남자의 자켓을 입기도 하고 남자분들이 스커트를 입기도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성, 남성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가치를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것이 화려한 외관, 뭐 외형적인 측면 이런 부분보다는 그 철학을 지키는 브랜드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아트 오브 트래블, 이 여행 가방 트렁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키워드는 또 변함이 없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쭉 이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샤넬의 그 여성 코르셋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그 샤넬의 그 창업자가 그 당시에 그 여성 코르셋을 입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뭔가 그 여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패션 디자인을 했을 텐데 그 본질적인 그 정신의 그 가치가 이어져 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브랜드가 시작됐을 때 어떤 그런 가치. 왜냐면 샤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브리엘 샤넬 그 창립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브랜드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그 가브리엘 샤넬의 역사라든지 그런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토리,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하면 보통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들만 보이니까 이게 뭐 실패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는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잘 나갔는데 사라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막 런칭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 뭐
뭐 얘기 많잖아요. 뭐 사실 뭐 샤넬이나 이런 명품의 뭐 가방의 원가가 얼마인데 뭐 여기 실제 파는 가격 얼마 차이 나더라. 그럼 이게 뭐 하나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 건데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런 이익 구조 속에서 실패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뭐 브랜드를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하이엔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는 하이엔드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고객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은 변하는데 네. 그럼 고객의 눈높이도 사실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이엔드가 막 비싸고 겉모습이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비싼 재료만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 하이엔드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브랜드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특별한 이제 서비스적인 약속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사실은 고객은 되게 빨리 돌아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실패한 하이엔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브랜드는 고객과의 감정적인 연결이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그렇게 고객과의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브랜드가 인정받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브랜드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철학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하이엔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가브리엘 샤넬 네네. 맞죠?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7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사실 그 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나 철학이 이제 이 샤넬이란 기업의 새로운 경영자가 이어받으면서 네네.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이제 새로운 그 경영자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경영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잘해보려고 하다 어쩌고 안 되는 건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브랜드의 가치나 이 메시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약간 그 브랜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메시지가 전파되면은 그 브랜드가 이제 팬들을 잃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관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그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키면서도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칼 라카펠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낸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았거든요. 샤넬이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수많은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이제 명품 내지는 하이엔드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는 거는 네. 어떤 느낌인가요?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들은 아니고 제가 이제 네. 하이엔드 주택 디자인을 하면서 그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것도 네. 뭐 100억 이상의 주택일 텐데 그런 브랜드의 설계를 하기도 했고 전반적인 뭐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는 IWG라는 글로벌 오피스 브랜드였어요. 네. 전 세계에 5,000개 매장이 있고 180여 개국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큰 글로벌 그룹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9월 중순에서 말까지 제가 아트 컬러버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일단 한 240여 평 정도 되는 공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실이 사실은 한 좀 2, 3개월 좀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아트 컬러버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공실 공간을 사실 갤러리로 변화시켜서 그 공간을 굉장히 특별한 컨셉의 갤러리로 변신을 시켜서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 전시를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가구라든지 이런 테이블하고 의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제가 그 타이틀을 아트 침투 작전 넘버원. 그래요? 네. 그래서 아트를 침투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가구를 다 드러내고 갤러리처럼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거는 갤러리에서 그쵸. 전시를 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콜라보레이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 아트와 오피스를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왜 why not art in office? 네. 그래서 왜 오피스에 아트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네. 전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러 왔었고 네. 그래서 결과는 그 기존의 그 방문객들 있죠. 그 IWG, 그 스페이서스라는 그 오피스의 방문객 수가 3배 정도 와. 증가를 했고 3배 네. 이상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시 이후에는 공실이 해소가 된. 아, 정말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작가님의 작품도 꽤나 많이 팔렸었어요. 팔렸어요? 그래서 정말 윈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브랜드들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되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예, 재미있게 진행됐었고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보통 이제 뭐 부동산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뭐 공실 뭐 하다못해 뭐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평수를 딱 보고서 이게 평당 얼마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어디다 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설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 IWG의 그런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언급하셨던 그런 100억 이상의 그런 집들을 하셨을 때 대체 뭐 크기는 어쨌거나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서 그 금액을 받거나 혹은 그 금액을 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다른가요, 대체? 그거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하나로 네.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요건이나 뭐 가치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을 보더라도 집도 뭐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서 임대를 얻거나 이렇게 해서 다들 사실 텐데 그렇게 보면은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입지의 조건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뭐 지하철에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상업시설에 가깝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새 것이다 그리고 내부 마감재가 어떤 브랜드로 돼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뷰 전망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그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에 대한 가치를 말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를 얘기하고 어떤 그런 브랜드를 얘기를 하고 뭐 제품을 얘기를 할 때는 네. 좀 더 그 통합적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대량으로 뭐 찍어내서 모두에게 다 많이 팔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 준비한 상품 내지는 이 브랜드에 맞는 사람을 그냥 찾는 거다. 그 사람이 오면은 이게 그냥 뭐 계약이 되거나 팔리거나 하는 거고 뭐 결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네.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뭐 가격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사과 중에서도 다양한 사과가 있듯이 네. 어떤 사람은 사각사각한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브랜드의 사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향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상황들 나는 비싸더라도 전망이 되게 중요하고 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꼭 이런 마감재나 아니면은 이런 건축가의 작품에 꼭 살고 싶어 네.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219억에 판매된 리차드 마이어의 더 팰리스 73이라는 주택이 있잖아요. 한 호실만 서울 옥션에서 판매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와 정말 저는 누가 샀을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거는 다른 세상이다.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리차드 마이어라는 그 거장이죠.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분의 설계한 그런 건축물과 향후에 그 낙찰 받으신 분은 마이어 파트너스가 전부 인테리어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 옥션에서 아트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낙찰이 된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 옥션에서 주택을 그런 경매에 올린 적은 사실 처음 그쵸. 있는 예, 맞아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주거
상품도 뭐 비싼 재료, 비싼 뭐 가구 뭐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누가 설계를 했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부여할지,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도 하나의 예술 작품의 장르로서 네. 그렇게 인식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옥션이라는 곳에서 이 더 팰리스 73 이제 분양권이 이제 출품이 돼서 이제 낙찰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주거조차도 예술 작품으로서 들어오게 된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좀 브랜드, 여기랑 같이 일했던 게 진짜 인상 깊었다, 뭐 이런 브랜드 있을까요? 그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 같아요. 초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루이비통의 스페셜 이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면서 실은 또 책을 쓰게 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이런 전략들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얼마나 공간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핵심 철학인 그 아트 오브 트래블, 여행 트렁크에서부터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방 하나에도, 매장 공간 하나에도 고객의 경험 속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철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크 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파리에 있는,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루이비통 매종 서울, 네. 그리고 2023년도였죠. 야요이 쿠사마와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아트 컬라보레이션을 파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야요이 쿠사마가 2012년도에 한번 콜라보레이션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샹젤리제 건물에 막 야요이 쿠사마의 뭐 형상, 조형 형상이 막 올라와서 같이 네. 있기도 하고, 도로에 그 야요이 쿠사마의 그 조형 형상이 네. 막 전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공간에도 전부 그 야요이 쿠사마의 그 도트, 호박 패턴, 무늬들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간에서부터 상품 그리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그 아트 컬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팝업 레스토랑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 저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어떤 미식의 경험까지도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를 하나의 문화 경험으로 확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공간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좀 느꼈고, 저는 그런 태도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 루이비통 팝업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든 뭐 파티를 하든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트 오브 트래블이라는 이제 그 핵심 가치가 도드라지게 드러났나요? 아니면은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걸 네, 느낄 수 네.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가서 그냥 루이비통을 한대 하고 가서 네. 와 좋다 좋다 이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게 아트 오브 트래블이구나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다 느껴지나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네. 뭐 아트 오브 트러블을 해서 모든 부분이 막 100% 느껴지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어떤 부분들에 네. 있어서 그걸 막 집착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된 부분이 이제 오브제처럼 표현된 것 중에서 트렁크 그런 트렁크들이 이렇게 배치가 한 군데 되어 있었고, 네. 사실은 그 팝업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미식, 루이비통의 브랜드도 이제 미식의 경험까지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팝업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팝업이라는 개념은 브랜드의 가치를 당연히 보여주기도 하지만 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컬라보레이션을 뭐 국내에 되게 유명한 그 셰프들과도 협업을 하지만 이제 뭐 파리에 되게 유명한 셰프들하고 협업을 해서 특별한 또 메뉴를 선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한정된 메뉴, 그 시기에 그 한정된 메뉴 컨셉을 가지고 메뉴가 있어요. 뭐 케이크도 약간 그 루이비통의 고유의 패턴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된 것들이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그릇
그릇조차도, 그래요? 네, 어. 디저트조차도 아, 그래요? 거기에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아트 디렉터이자 디자인 디렉터니까 디자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게 재밌고 참신하고 되게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이게 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패션이나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에 팝업 레스토랑이 열렸다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뭐 보통 명품 브랜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루이비통, 또 샤넬, 뭐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때 당시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서 막 오픈런 막 맞아요. 하고 막 그래서 저렇게 비싼 네. 브랜드들 가격을 오픈런을 막 하고 못 사서 막 이렇게 되게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물론 저도 가끔씩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브랜드들이 정상에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역사를 탐구를 했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브랜드들이 각자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 보니까 사실 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되게 평탄한 삶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다 그 평탄한 삶만을 겪어온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항상 이런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딛고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위기와 정체성과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서 한 단계 성장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라다를 예를 들면 프라다의 창립자의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1978년도에 브랜드를 맡으면서 사실 프라다가 조금 더 융성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이슈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가방을 전부 가죽으로만 만들었는데 이 미우치아 프라다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정치학도였어요. 패션을 전공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좀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왜 그 가방을 꼭 가죽으로만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낙하산을 만드는 재료인 포코노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패션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 포코노 소재 가방을 구매해서 되게 편하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디자인 되게 세련됐는데 가볍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든 이런 이제 편안하게 들 수 있으니까 가죽은 조금 힘들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표현을 해서 그런 가치를 접목시켜서 기존 전문직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층 고객층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륜 사진은 소재가 사실 고급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도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률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그 프라다의 혁신은 좀 이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그 혁신은 공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01년도 뉴욕에 건축가 램 크로스하고 손잡고 만든 프라다의 그 에피센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에피센터는 이제 컨셉이 뭐냐면 전시 공간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매장의 공간이에요.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공간인데 이 컨셉을 전시 공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전시 공간을 잡아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간으로 표현하겠다 해서 그게 또 고객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공간의 혁신을 또 이루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낙하산을 재료로 했다니까 참 새롭네요. 이게 네, 별로 새롭죠. 비싼 재료도 아닌데 네. 이게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니까. 네네. 그 전에도 사실 프라다가 명품 브랜드이긴 했지만 굉장히 더 발전을 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됐고 그때 그 디자인이 있어요. 그 특별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백팩 디자인으로 된 그 블랙의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고 와. 네, 그 스테디셀러로서 네. 이 포코노 소재는 계속 쭉 이어서 프라다의 그 아이덴티티로
아, 네. 그럼 이 포코노 소재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브랜드와 차별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프라다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 사실 이 포코노 소재로 해서 네. 프라다에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재생 섬유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거를 일종의 이제 쓰레기인 거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소재를 어떻게 재생시켜서 섬유화시켜서 가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이제 제작을 해서 네. 고객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루이비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루이비통도 사실 굉장히 많은 또 변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마크 제이콥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무라카미 다카시, 그 다음에 리처드 프린스, 야요이 쿠사마드와 과감한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방에 막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뭐 그런 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귀엽게 막 적혀 있고, 기존에는 이제 브라운 계통의 무채색 계열이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작업이 된 그런 가방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킴 존스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죠.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와 컬라보레이션해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어요. 심지어 그 에디션은 리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래요?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의 요소들이 계속 쭉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오게 되면서 박서보 작가나 유명한 프랑크 게리의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건축가와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어느 날까지 루이비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처럼 좀 끊임없이 예술적 에너지를 브랜드에 좀 불어넣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협업을 좀 많이 하는 브랜드인가요? 네. 다른 브랜드도 요즘 이제 많은 협업을 하는데요. 특히 루이비통이 조금 더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샤넬을 말씀드리자면 네. 가브리엘 샤넬은 창립자 그 자체가 굉장히 그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거든요. 여성을 코르셋에서 해방시키고 그 여성 해방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패션에 접목시켜서 시대를 초월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이 샤넬의 근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샤넬이 1971년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 브랜드 철학을 칼 라커펠트가 이어받아서 브랜드를 성공시킨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창립자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이어받아서 영상에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칼 라커펠트가 굉장히 잘 해내서 또 위기를 또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서 굉장히 더 발전시킨 그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피터 마리노가 이 샤넬 공간을 도맡아서 30개 이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피터 마리노는 아트 디렉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잘 진행을 했어요. 굉장히 수많은 아티스트와 협업을 해서 그 공간에 예술 작품을 배치시키고 그런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장 미셸 오투니엘의 그 유리구슬 제품이에요. 네. 샤넬의 되게 상징적인 거 생각하면은 진주 목걸이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장 미셸 오투니엘의 어떤 그 진주 목걸이 같은 큰 그 유리 구슬 같은 그런 조형물이 잘 매치가 돼서 한껏 그 샤넬의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어떤 정책이나 그런 위기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키를 한번 예를 들면 필라이트가 초기에 이런 그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사실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대리점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대리점에서 물건을 이제 공급을 받았을 텐데 그 물건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위기가 찾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필라이트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또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지금의 나이키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저는 좀 배우는 게 사실은 이제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개인 브랜딩 또는 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모든 게 평탄한 삶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깐 이제 작가님께 이제 프라다와 루이비통과 샤넬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전에는 똑같이 그냥 명품 브랜드 중 하나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이 창업자 스토리와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또 좋고 좀 덜 좋고가 또 저도 생기네요.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프라다가 약간
참 이 업사이클링 이게 참 네. 좋네요. 이게 참, 새로운 시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더 이제 뭔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혹은 뭐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딱 봤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브랜드의 스토리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 브랜드의 이제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빠져들겠네요. 그렇게. 네네네. 그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스토리텔링이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쌓아온 어떤 그런 가치로 고객이 팬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더 이제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비싼 물건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진짜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그쵸. 있는 그거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의 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엔드를 얘기할 때 뭔가 그 가격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가격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데 어쨌거나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런 소수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멋져 보이니까 이 대중 심리로서 이제 그것을 맨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나도 저걸 매거나 가지면은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뭐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이나 구찌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결혼식장에서 행사했을 때는 뭐 진짜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이 명품 브랜드들의 좀 위기가 왔다. 그래서 진짜 이 가치에 반해서 이걸 매던 사람들이 다 메고 다니니까 오히려 나는 이제 매기 싫어 해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로 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할 수 있고 시대의 상황이나 트렌드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왜 그 브랜드의 로고가 막 이렇게 강하게 그 모든 패션에 적용이 됐을 시절도 있었고 네. 이제는 점점 그 로고가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또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이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희소적인 부분을 다르게 또 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희소적인 가치를. 그러면은 또 한정판, 네. 또 굳이 또 하이엔드만 한정판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그런 희소적인 부분을 한정판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사례를 보자면 제가 예전에 그 자하 하디드가 건축가이긴 하지만 그냥 패션의 아이템들도 많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슈즈가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멜리샤 슈즈였어요. 슈즈의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약간 건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조형적이에요. 네. 슈즈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자하 하디드의 그 팬이었거든요. 너무 존경하는 건축가니까 뭔가 제가 건축물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패션 아이템을 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서 그 출시되자마자 되게 운 좋게 그때 마침 이제 밀라노 출장 중이어서 밀라노 출장 가서 바로 그거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사전에는 그 멜리사라는 브랜드를 알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멜리사라는 브랜드 알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자하디즈와 협업하면서 그 브랜드를 구매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협업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알려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로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이 그렇게 협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팬층도 넓히고 자기의 브랜드 가치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군요, 협업이. 그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요이 쿠사마를 예를 들자면 네. 야요이 쿠사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야요이 쿠사마 전시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를 보러 가듯이 또 알고 계실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팬층이 만약에 그분과 협업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입이 되겠죠. 그쵸. 고객층이.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루이비통 고객층보다 또 그런 그 팬층들이 더 유입이 돼서 그때부터 또 브랜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더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객층이 넓어질 수 있는 거겠죠. 저 또한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을 구매하면서 멜리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도 다른 브랜드 그 제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명품 브랜드들도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정판 말고 네, 또 어떤 네. 전략들을 또 생각하고 있나요? 서비스적인 측면인데요. 지금은 약간 경험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고객들도 경험이나 새로운
요소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고객, 최상의 고객, VIP 고객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어떤 물리적인 희소성을 넘어서 경험적인 희소성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가 카이엔 테이스트 드라이브라는 그런 되게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승 경험과 핫소스를 연결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연결이잖아요. 네. 왜 갑자기 시승 경험하고 핫소스, 매운 소스지? 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재밌게 되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 참가자가 시승을 할 때 운전 강도 있잖아요. 운전 강도가 세면 셀수록 거기 스코빌 지수와 연결이 돼서 가면 그 운전 강도가 세면 스코빌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스코빌 지수가 높아지면 매운맛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되게 강하게 하면 되게 매운맛 소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 스릴 넘칠수록 더 매운 소스를 받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돼서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되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희소성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재해석과 혁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희소성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브랜드가 계속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으로 고유한 가치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가티처럼 자동차 회사지만 운동화, 패션용품, 그리고 당구대, 홈 컬렉션, 최근에 이제 주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굉장히 끊임없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거듭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브랜드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브랜드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포르쉐 디자인 타워, 그러니까 포르쉐도 주택을 만들었어요. 네. 제일 먼저 주택을 만든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가장 특이한 점은 대저웨이터 시스템이에요. 보통 우리는 아무리 비싼 그 주택이라도 밑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통 주택으로 그쵸.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 대저웨이터 시스템은 내 포르쉐, 내 자동차와 함께 고층의 아파트로 갈 수가 그래요? 있는 거예요. 네, 고층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 고층의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의 비치를 바라보는데 옆에 포르쉐가 있는 거죠. 와. 그러한 대저베이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포르쉐를 사랑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쵸. 포르쉐 오너라면 보통 이런 그 오너들이 관심이 많다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자동차를 내 거실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 혁신하면서 이런 희소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혁신하고 또 새롭게 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명품 브랜드 얘기할 때 항상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는 이런 명품 브랜드가 없을까? 가끔 뉴스 보면은 모 회사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를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 들리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탄생돼가지고 이게 진짜 뭐 구찌나 뭐 샤넬처럼 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적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장인 정신과 헤리티지를 숙성시킬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명품은 말씀드렸지만 한 170년, 180년 된 명품이 많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 꼭 그 오래돼야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다, 명품 브랜드라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런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갈고 닦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상의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에서 또 150년, 170년 넘는 그러한 장인의 역사와 이야기가 쌓여야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까르띠에는 거의 170년, 180년 정도 된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급속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기능성,
그 빨리빨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빨리 성장시키게 된 계기고 이게 얼마나 큰 또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장점을 위해서는 또 성과, 생산성 이런 부분에 되게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적인 가치라든지 뭐 눈앞의 이익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이런 부분은 조금 자리 잡기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과 비전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K-컬처라든지 영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너무나 한 몸에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막 이런 관광도 지금 밖에 나가면 외국인이 꽤나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한순간의 인기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그리고 세대를 관통하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로 거듭나려면은 이런 부분이 눈앞의 이익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하이엔드 브랜드도 훨씬 더 많아지고 또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아트 콜라보레이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아트하고 하이엔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뗄래야 뗄 수 뗄 수 있어요? 네, 꼭 막 무조건 연결돼야 된다. 네.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네. 아트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 유니크한 그리고 아트가 주는 어떤 그 감성적인 연결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아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네.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그 베네치아 비엔날레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비엔날레 옆에 또 그 마크 로스코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전시를 본 건 그때가 좀 처음이었고 굉장히 예전이죠. 제 유학 시절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림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막 아트에 너무나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디자인에 유학을 갔으니까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뭐 디자인 전시를 굉장히 보러 다녔지 아트 전시는 그 당시에 많이 보러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막 흘러서 저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뭐 친구랑 같이 가는데 친구가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왜 이러지? 뭔가 특별한 이 그림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네.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 근데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되게 울음을 터트린 사람이 꽤나 많았던 거예요. 같은 작품은 아니고 그 사람의 작품. 네, 꼭 그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꽤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게 아트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사실 저인 경우는 이제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봤을 때 꼭 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이건 아트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제가 최근에 또 전시를 몇 군데 보러 갔는데 똑같은 느낌을 해서 눈물이 막 펑펑 흐르진 않았지만 감정이 울컥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아트는 사람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맞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이런 감정적인 연결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가 아트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크리스 라브루이라든지 다니엘 아샹 이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전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자동차에 움직이는 곳에 그런 예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술이 주는 어떤 그런 감동, 감성이 고객과 연결될 때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공간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 공간은 단순히 판매 장소를 넘어서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가장 직관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사실 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이런
향기 마케팅도 많이 하니까 네. 시각적인 측면, 뭐 그런 향기, 뭐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오감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그 오프라인의 공간은 약간 체험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의 세계관이나 아니면 뭐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신제품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과 스토리를 구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라든지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 브랜드의 세계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흥미로운 경험을 했을 때 또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 파워스토어 요즘에 성수동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성수동 이제 뭐 기사 난 거 보면은 뭐 3일 빌리는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래요. 막 맞아요. 임대료가. 맞아요. 그럼 이게 3일 동안 문을 열어서 거기서 뭐 사실 물건을 팔려고 여는 것도 아니겠지만 뭐 굿즈나 이런 걸 판다 해도 이게 단순 계산했을 때 안 맞잖아요. 이게 임대료도 안 빠지니까.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새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들었을 거고 3일만 하고 또 푸실 건데 이걸 또 그런 과정에서 대체 기업들은 왜 저기다가 몇천만 원씩 임대료 내가면서 팝업스토어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큰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네, 팝업 스토어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자 네. 그런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요즘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빠른 소통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니즈에 가장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판매 이벤트를 넘어서 브랜드의 철학이라는 세계관을 가장 감각적으로 또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또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좀 구매를 하지만 직접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체험한다든지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또 뭐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팝업 스토어에서 많이들 가서 하잖아요. 그게 또 자연적으로 SNS에서 또 홍보를 자연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024년도 7월에 그 런던의 벌링턴 아케이드에서 열렸던 그 에스턴 마틴의 팝업 스토어. 에스턴 마틴은 자동차 네. 브랜드잖아요. 007의 제임스 본드 카로 유명한 그런 이제 에스턴 마틴의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하우스 오브 큐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진입부터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턴 마틴의 그 자동차가 제임스 본드 카인 것처럼 그 007하고의 영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로 이제 체험 공간이죠. 체험 공간에 진입하는 것조차도 약간 비밀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잡지 가판대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문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은밀하게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샴페인 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스피크 이지 바라고 해서 그 바를 또 지나게 되면 DB5의 도면과 부품, 아카이브 자료들 그리고 디자인들 이런 부분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전반적인 체험 공간을 007의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비밀스럽게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뭐 단서를 제공해서 네. 미스테리를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체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체험이 끝나면은 위에 이제 그 랩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에스턴 마틴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통해서 내가 구성을 해볼 수도 있는 그렇게 좀 체험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팝업 스토어는 한시적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또 이걸 볼 수 없는 그런 한시적인 특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가서 꼭 보고 싶어.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 단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리스크는 있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또 한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들이 꼭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희소성 전략인 거죠.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떤 강렬한 브랜드 경험은 고객들로 하여금 또 SNS를 공유하게 만들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면 바이럴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신제품을 미리 선보이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거나 또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시키는 내가 그 브랜드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런 어떤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하면 흥미로우니까 거기 가서 또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또 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팝업스토어는 짧은 시간 내에 고객들의 이제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임팩트 있게 인식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공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팝업스토어를 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팝업스토어를 만들면은 일단은 그 브랜드의 기존 팬이신 분들이 일단 뭐 방문을 기본적으로 할 테고, 또 이제 뭐 핫플레이스 이런 데 많이 만드니까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첫 경험을 이제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하겠죠. 그러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의 뭔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바이럴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팝업스토어에 몇 명 방문했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럴로 통해서 진짜 수십만 수백만을 뻗어갈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방문의 숫자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임팩트를 가지고 고객에게 네. 다가가서 SNS에서 퍼지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슈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아까 뭐 작가님께서 예술의 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술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건축거장 프랭크 게리가 이제 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살려낸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서 이게 도시를 살린다고? 건축이?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네. 얘기인지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펙트가 컸기 때문에 빌바오 이펙트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프랑크 게리의 건축 작품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마치 조형 작품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물고기의 형상을 갖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크 게리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축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예요. 빌바오가 원래는 굉장히 쇠락한 중공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40만이 안 되는 그런 네. 이제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길을 모색을 했고, 거기에서 이 도시에서 구겐하임 뉴욕에 이제 미술관에 연락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 미술관을 우리 도시에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공모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크 게리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조건, 도시와 구겐하임 미술관과 그리고 프랑크 게리의 예술적인 건축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융합돼서 굉장히 성공으로 이끈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40만이 안 되는 도시에 130만 명.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 한 해에 13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을 했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쵸. 굉장히 네. 큰 거잖아요. 거의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시 재생의 교과서가 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과 연결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신선하게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켜서 거주민과 방문자와 항상 이렇게 건축물과 동시에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쇠락했던 빌바오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탈바꿈시킨 빌바오 이펙트의 핵심은 굉장히 아름답죠, 건축물이.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 이게 파격적인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완전히 좀 재정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브랜드, 네. 이런 것들이 도시 전체 이미지를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엔드의 공간이 상품을 넘어서 이런 가치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과 도시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의 또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단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실질적인 거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되고, 굉장히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쇠락한 중공업 도시인데 이거 관광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도 지금 막 지역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도시가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이게 진짜 그 미술관을 하나 지었다는 거로 이렇게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다는 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이게 진짜 예술이 가진 힘이 아닌가, 맞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도 뭐 혹시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부산에 감천 마을이라고,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난 어느 정도 쇠락한 그런 마을이었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에 예술적인 힘을 도입을 해서 맞네. 뭐 페인팅을 하고 네.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런 예술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굉장히 또 발전한 케이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전주 한옥 마을 이 부분도 사실 전주 한옥 마을의 사람들도 떠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또 관광지로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는 막 재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당면 과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존하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 민간과 정부와 협업해서 지금의 또 한옥마을을 거듭났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민의 어떤 삶의 질 저하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는 이제 DDP라고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DDP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생각나는 게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그 디자인 자체가 네. 뭐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 네, 뭐 네. 비판도 많고 또 이게 또 네. 외국인이 또 한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 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또 설계했지 뭐 주변과 또 되게 이질감이 든다 해서 막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명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이 DDP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이 사실은 그런 이슈가 좀 많은 그런 건축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베이스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공 초기의 디자인이 비효율적이다. 너무 낯설다. 주변 항공과 전혀 맞지 않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이해와 수용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지금은 사실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뭐 디자인과 예술, 전시, 문화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패션쇼까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경험을 하고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공간을 체험한 사람들이 DDP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진 힘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공간에 대한 힘과 디자인을 이해하게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이 이런 하이엔드 본질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된 그런 어떤 변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혁신은 항상 낯선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하 하디드 삶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온 네.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자하 하디드가 초기에 수상 경력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1980년도에 사무실 오픈을 하면서 10년간 이 자기가 설계한 거를 시공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건축물을 10년 동안. 와. 그래서 그 페이퍼 아키텍트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었어요. 종이로만 있다? 네네. 종이로만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은 위축이 됐었겠죠. 근데 결국 1990년대 비트라에서 소방서를 의뢰를 받았어요. 이 설계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건축물들, 멋진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거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광저 오페라 하우스, 모르페우스 호텔, 또 오퍼스 정말 많은 작품을 탄생시키면서 건축물을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런 되게 세계적인 거장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에서 시작이 되고 마찬가지로 DDP도 처음에는 그냥 낯설고 새로운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공간이 자체 가진 힘과 그 가치를 좀 인정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독보적인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됐고 그래서 DDP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진정한 하이엔드는 시대를 앞서는 과감한 비전, 그 비전이 대중의 경험 속에서 시간으로 숙성되고 스며들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라 소방서가 궁금해지나요? 비트라 소방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초기에 그 소방서의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향후에는 이게 약간 기능적으로 왜냐하면 벽체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벽체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소방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소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전시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방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전시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가님 책 중에서 저 가장 놀랐던 게 호텔 얘기였는데 네. 하루 숙박료가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호텔이 있다고. 대체 네, 뭐 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길래 대체 어떤 공간이기에 그렇게 수억 원에 달하는 숙박료가 책정이 됐고 사람들이 기꺼이 그걸 지불해서 이용을 할까요? 그건 조금 특별한 공간인데요. 팜스 카지노 리조트의 더 엠바시 스위트라는 그런 그 호텔 룸이에요. 네. 그래서 2박에 사실 20만 달러거든요. 그럼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가격은 사실 일반적으로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격이죠.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달러를 쓴 카지노 손님에게만 제공되는 스위트룸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를 쓴 사람한테만 이제 2억 네, 8천만에 네, 모일 수 있는 일단, 권리를 준다. 네,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바뀌었을 수도 향후에 있는데. 바뀌었을 수는 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은 네. 그런 지금 현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든 그 가격은 굉장히 좀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까? 도대체 거기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라고 아시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인데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으로 완전히 다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뭐 침대 헤드부터 시작해서 뭐 로비의 조명, 라운지바, 그다음에 수영장, 욕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이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숙객이 이제 나의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잠을 자는 게 아니군요. 잠을 잘 수도 네. 있는데 그 공간을 보면은 모든 공간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비의 패턴, 뭐 알약 이런 작품이라면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다 그 네.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바에 라운지 바에 앉아 있는데 거기 위에 조명이 허스트의 작품이라든지 침대에 헤드가 작품이기도 하고 거기 캐비넷이 있는데 캐비넷도 그러니까 온 전부 그런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말 설레이는 그런 체험일 테고 그쵸. 어떤 분한테는 또 그게 그게 과연 뭐 특별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눈 감고 자는데 뭐. 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예시를 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호텔이 하나의 이제 미술관처럼 변신한 프로젝트라고 보면 또 미술관이 호텔로 변신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진행한 건데 2019년도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모나리자에게 가장 완벽한 게스트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를 했고 여기에 담당자에게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하룻밤 이야. 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피라미드 있죠. 네.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에서 침실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하룻밤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당첨자는 야간의 미술관을 개인의 공간처럼 왜냐면 이제 한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나리자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있어서 제대로 네.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여유롭게 그 모나리자 앞에서 와인을 한잔 하면서 그쵸. 모나리자를 감상할 그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정말 상상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오르사 미술관에서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테라스에서 관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그래서 미술관의 상징적인 시계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죠. 이 미술관에서 숙박이라니 저는 첫 번째보다 이 두 네. 번째가 훨씬 더 그래요?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런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미술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정말 나도 한번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예술을 전시하는 공간에서 예술을 특별하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감동을 준 사례인데요. 데미안 허스트 엠퍼시 스위트, 뭐 오르세 그리고 루브르의 숙박 모두 일상과 예술이 융합된 공간에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험.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시간과 감정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오늘 뭐 하이엔드에도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도 재밌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즘에 또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나를 이제 브랜드화해서 네. 알리고 이제 나를 네네네. 가치 있게 만드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좀 하이엔드 브랜딩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 항상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네. 내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즐기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발전시켜서 그걸 브랜드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명확히 하고 그거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진정성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분석을 하고 네. 결국 이렇게 느끼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돌아서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라고? 진정성. 네. 저는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네. 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정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이엔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엔드를 실패 사례로 진정성이 없거나 그냥 화려한 외관에만 치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브랜딩이든 사업이든 브랜드 운영이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본질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어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쵸. 흔들릴 때도 있고 이런 부분 돈에 쫓아서 방향을 좀 틀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고 자신의 어떤 그렇지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철학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그거 어떤 시간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그 시간이 주는 그런 가치가 나중에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하이엔드의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믿어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비범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유명한 하이엔드도 처음부터 정상에 있었던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러 가지 정체기도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의 성장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었듯이 이런 위기를 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이런 자기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퇴직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많죠. 아니면 그저 또 젊은 시기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나이를 많이 언급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맞아요. 하겠냐. 제가 뭐 이런 브랜드 할 때 되게 뭐 나이에 비해서 젊게 산다니 이런 식의 뭐 얘기도 좀 네. 듣기도 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은 조금 그런 부분이 절하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70세 샤넬이 사실은 물론 이제 어린 시기에 창업을 했지만 중간에 15년 동안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파리를 떠나서 15년간 사실은 일을 하지는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15년 이후에 그 나이가 70세가 되던 해에 다시 파리에 돌아오게 돼요. 53년에. 근데 보통의 우리나라의 70세라면은 그냥 이제 쉬어야 할 나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때 샤넬이 정말 패션에 굉장히 대단한 업적들을 남기게 돼요. 트위드 수트라든지 네. 2.5백이라든지 그런 뭐 투톤 펌프스라든지 이런 샤넬의 굉장히 좀 패션에 되게 중요한 아이템 업적을 좀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86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맨디니도 정말 건축물에서 이런 뭐 오브제 이르기까지 뭐 안나라는 이제 와인 오프너에서부터 그로닝건 뮤지엄 이런 건축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편집장의 역할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스튜디오를 오픈한 건 58세에 오픈을 하셨어요. 퇴직할 때 오픈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업적을 더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존재 이유는 그게 아니니까요. 저도 코리아 아트 그룹을 이끌면서 그들의 이런 이야기도 제게는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아직 완성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차곡차곡 이런 그 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인데 그럼 결국에는 하이엔드는 뭘 파는 걸까요? 다들 한 번씩들 물어보세요. 네. 뭐 파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한 것의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질문 해주셨고 답변한 내용이 그 정답이 다 있는데요. 결국 하이엔드는 상품 그 이상의 것을 판다. 가격 그 이상의 철학과 가치를 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이엔드는 비싼 것, 고가의 것, 그리고 소수만이 좀 누릴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철학과 가치는 그러면 어떤 게 담겨 있을까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럼 오랜 시간 축적된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어떤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브랜드는 또 장인 정신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브랜드들은 또 그런 게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러한 제품과 공간에 연결된 이제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성공한 역사적인 스토리, 전략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치, 브랜드가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브랜드 창업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오는 그런 유일한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면 개개인은 굉장히 다 다른 장점과 삶의 그렇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유일한 가치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 그럴 때 나만의 하이엔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철학과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또 태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자신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태도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나의 일, 나의 공간, 또 나의 하루를 진심으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쌓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체로 이미 하이엔드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런 진정성이 더해졌을 때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무형의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삶과 브랜드에서 진정성 있고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유일한 스토리와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하이엔드의 본질이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위기가 있어야지 이 진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기가 없으면 뭐 누구나 말로는 다 나는 이래 하지만 사실 네. 어떤 네. 진짜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 가치를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쭉 뭐 명품 브랜드들, 하이엔드 브랜드들 말씀하시면서 다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떠올려 보니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내 진정성이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먼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이엔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하이엔드 경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코리아 아트 그룹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예술과 일상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코리아 아트 그룹의 인스타그램 아래에도 적어주실 거죠. 인스타그램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책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 이 책은 온오프라인의 서점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엔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다의 저자 이은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